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마침내 대선 후보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무산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어제 4자 TV 토론이 개최되면서 치열한 설전이 오갔는데요. 설 연휴 이후 열린 토론으로 인해서 각 후보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선 후보 토론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설 연휴였던 1월 31일경에 사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있을 것이라는 예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양 후보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을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이재명과 그 윤석열 후보 간에 그 양자 토론이 그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안철수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가 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좀 그 무산된 그 상황이고요. 특히나 그 명절 내내 그 양자 토론 갖고 이제 서로 싸웠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면은 그 어떤 뭐랄까요. 그 토론은 진행이 안 됐지만 그 두 분들의 어떤 그 논쟁으로 인해서 두 분들의 또 집중이 또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고요. 특히나 그 명절 기간 동안의 어떤 그 민심 같은 경우는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이 모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대화의 장들은 많이 펼쳐지지 못했지만 어떤 방송을 통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접했던 것들이 뭐랄까요. 그 좀 네거티브적인 것들이 서로 이렇게 공방이 되면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민심이 조금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명절 전에 나름대로 그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 가다가 좀 나름대로 좀 비등비등해지면서 크로스됐다는 그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설 민심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는 한번 조금은 더 지켜보고 또 토론회가 또 결과가 또 지금 진행되면서 아마 변화가 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양자 토론 무산된 것이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이게 바로 좀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설 전의 여론조사의 흐름과 또 설 직후에 나온 결과를 보면 뭐 미세한 정도 차이, 그 가장 그 이제 최근에 그 나온 자료는 보니까 한 1% 내외의 차이로 뭐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아마 그런 공방, 네거티브 공방의 경우는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 여론조사에 반영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 토론이 주는 영향은 그러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될지는 사자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이 무산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이 기사는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 자료 지참을 갖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고 아마 논쟁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의 각 당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는 뭐냐면 이번 그 주간 토론은 방송사에서 개최하는 거였거든요. 선거에서 주관하는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그 기준 자체가 조금은 서로의 그 입장 차이 갖다 좁히지 못해서 좀 무산이 됐는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이번 게 양자 토론이 그 무산이 안 되고 됐다라면 서로 간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다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은 거에서 좀 아쉽고요. 또 그 설 명절 기간 동안 나름대로 그 좀 부정적인 면이 좀 이재명 후보 쪽에 그 처의 문제가 조금 부각이 됐다라는 것들이 좀 이제 설 민심에 좀 돌았거든요. 그런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될지는 앞으로의 그 있을 토론회에 대해서 어떤 공방이 또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거에서 민심이 아마 요동칠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요 지점은 좀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자 토론을 하자고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쟁점이 있었죠. 하나는 의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주제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제를 보통의 이제 그 대선 후보 토론을 하면서는 큰 축의 뭐 정책 문제와 검증 문제를 나눠서 좀 시간 안배를 하고 이렇게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었고 그렇게 안 한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제한 없이 주제를 제한 없이 하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었죠. 제한 없이 토론하자. 그리고
자료도 가지고 필요 없이 토론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그렇게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는데 다시 이제 자료지참 문제를 가지고 이견이 생겨서 무산이 됐어요. 네. 근데 제 생각에 저는 자료지참 문제가 쟁점이 된 거는 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치라는 게 협상이잖아요. 네. 한쪽에서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고 동의를 해줬으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그 자료지참 문제는 좀 민주당이 그걸 받아줘서 그래야 좀 뭔가 이렇게 타협이 돼서 이 토론이 될 텐데 너무 그냥 그 한쪽의 입장만을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된 결과가 된 것 아니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행정관님은 민주당이시지만 네. 자료지참 정도 허용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자료지참 문제는 저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해주고 네. 민주당에서는 네. 제한 없는 그 토론을. 검증을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네. 그랬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합의 지점이 네. 저는 충분히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네. 너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만 그냥 관철하려고 네. 하다 보니 타협이 안 된 것 아니냐. 네. 네. 어쨌든 합의대로 갔어야 했다. 이런 그렇죠. 애초에는 네. 자료 없이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다시 또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이 토론이 무산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하신다면 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자료 지참에 관한. 네, 그 자료지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지금 이재명 후보나 그 이재명 그 사모인 그 김혜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혹 같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그 말로써 지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현란한 어떤 말솜씨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덮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료를 갖다가 지참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명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보여주고 라는 의도하에 그런 자료 지참을 주창을 했던 것이고요. 특히나 제가 볼 때는 각 당의 어떤 그 협상 과정에서는 그 뭐랄까요 서로의 주장들이 네. 미묘한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우다 보니까 서로 이게 그 무산된 게 제가 볼 때는 그 각 당의 이해 요구가 서로 많이 떨어져서 네. 좀 넘어간 경우인데 앞으로 또 사자 토론회가 또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분명히 자료지참에서 분명히 또 얘기를 또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증 그런 절차들은 앞으로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사자 토론과 상관없이 만약에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양자 토론을 재추진할 수도 있을지 좀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협상이 결렬됐는데 네. 재추진을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실현 가능성 높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 그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네. 그러다 그런가요? 보니까 네. 양자 토론을 그렇게 선호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글쎄요, 뭐 그거야 앞으로 이제 그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 토론이 있을 것이고요. 또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그 토론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 후보다 심상정 후보가 지금 뭐 가처분 신청까지 내려가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식적인 그 양자 토론은 힘들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두 분이 그런 의지가 있어서 서로 검증할 수 있는 그 합의를 하는 토론이 성사된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윤석열 후보 측은 뭐 예전에 뭐 토론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요즘 많이 좋아지셨고요. 네. 그리고 항상 그 국민의힘에서 늘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집중적으로 그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된다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TV 토론이 어떤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할지 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특히 뭐 요즘에는 네거티브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떤 후보에게 좀 토론이 더 유리할지까요? 각자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행정관님이 한번 얘기 말씀 주시죠. 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라든가 말솜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가 얼마나 그 정책적인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면화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토론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나 정책적인 역량 그리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봤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의 경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결합이 돼야 결국은 좋은 토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단연 잘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의 토론을 해도
이재명 후보가 선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번 대선이 비호감이 누가 적느냐에 어떤 그 결정이 된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처가의 문제, 그걸로 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토론회를 나간다라면은 후보 간의 어떤 그 경쟁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어떤 이전에 어떤 검증됐던 그런 비호감들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앞으로의 펼쳐질 그런 비호감 부분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에서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부각이 될 것이고요. 특히나 자료지참을 통해서 정확한 서류 같은 걸 갖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준다라면은 정말로 민심들은 곧바로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자료 지참이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로 후보 간의 검증이고 주변 사람의 검증보다는 앞으로 후보 간의 양자 간의 검증이 더 집중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쪽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이 TV 토론을 통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정말 비호감 대선이 된 이유가 사실 네거티브 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정책적 비전, 그리고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우리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해서보다는 상대의 약점 파기만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 사실은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남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정말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그래서 이 정말 위기의 시기잖아요. 대전환의 시기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새로운 그런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좀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또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게 끌어갈 수 있을 거냐 이 얘기가 사실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저는 제가 유권자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논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재명 후보가 큰 그런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자꾸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정말로 달라지는 말투와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공부하는 자세를 봤을 때는 정말로 앞으로 새로운 면을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정책 같은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이나 저희 국민의힘이나 거의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정책을 갖다가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추진력과 인성의 문제, 그리고 철학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됩니다. 근데 철학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가치를 갖다가 자꾸 뒤집지 않습니까? 말도 이렇게 뒤집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검증이 들어간다면 윤석열 후보는 한결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갖다 얘기할 때도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대해서 또 반박이 있으실 것 같지만 네.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패널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대선 후보자라면 상대방 대선 후보에게 만약에 이렇게 TV 토론을 나갔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실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홍재문 행정관님께서 만약에 대선 후보라면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 물어보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평생 이번에 검사만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 평생을 살아온 분이 특징이 있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온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겸하게 들을 수 있겠는가. 검찰 공화국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저는 좀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저는 사드 배치를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불과 우리가 5년 전에 국민적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하는 바람에 국내는 국내대로 여론이 사분오열됐고 또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로 보면 1위 무역 국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봐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그런 반중 정서에 편승해서 이것이 대선에서 일시적인 어떤 이익을 취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드 배치가 가져올 국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 특히 경제적인 불이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복구를 해왔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말 그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난제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왜 이 시점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가? 사실 사드 배치한다고 해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냐? 특히 그 스커드 미사일을 포함해서 그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이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평도 분명히 있는데 이 시점에 이 사드를 들고 나온 것은 너무 이야말로 이런 것이 포퓰리즘이다. 국익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 이 두 가지에 저는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박한석 부위원장님께서 상대방 대선 후보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걸 좀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아, 예. 부위원장님 생각에 궁금하신 걸 여쭤보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그 검찰 공화국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정치권이 더불어민주당이 됐던 국민의힘이 됐던 그 율사 출신들도 많고요. 검찰 출신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정치하시는 분이 검찰 출신들이 많이 한다는 거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찰총장이 됐다라는 그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보셔야 됩니다. 그 먼저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수사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또 그 좌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점을 갖다가 높이 사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그 조국 그 수사를 갖다가 또 지휘를 하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그 식물총장이라는 그 이름을 들을 정도까지 완전히 그 죽어져 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을 갖다가 지금 국민이 불러가지고 지금 나온 상태에서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국민이 불러내서 그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인데요. 정말로 그 어떤 정당이 됐던 어떤 그 권력이 됐던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서 그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사고 싶어서 그런 분들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그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충분히 그 역량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평화무드에서 그 김정은 그분께서 그 트럼프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그 평화 통일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를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 북에서 하는 그 일들이 지금 계속 뭐 ICBM이나 여러 가지 그 미사일들 갖다가 그 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갖다가 그 많이 그 전쟁 위험 분위기를 갖다 조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익을 갖다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정말 그 사드가 그 선제 타격이 있는 그런 미사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그걸 다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주에 있는 그런 미사일망 자체는 서울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라는 그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드를 갖다가 도입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그 청주 공항에 지금 전략 폭격기가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분명히 그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어디든 위치든 대한민국 위치든 그런 방어적인 입장의 어떤 그 방어적인 무기 배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대한민국 갖다가 그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그 진보대 보수였던 진영 논리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을 또 지지하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안보 부분에서는 정말 가치관이 투철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윤석열 후보가 또 대통령 후보가 또 그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네. 우리가 뛰어들어서 어떤 국익을 취하겠다는 건지가 일단 의문이고 결국 우리 국익이 아니거든요. 그 미국의 대중국 방어 전략 속으로 우리가 편입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럼 그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 우리 청주로 배치한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 결국은 이게 어디에 배치할 거냐의 문제 때문에 네네. 엄청난 국내적인 갈등.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지도 못하는 제대로 이런 것을 왜 이 시점에 들고 나왔느냐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박한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송재봉 행정관님께서 주셨던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자, 반대로 이제 박한석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송재봉 행정관님 하셨던 것처럼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지 다시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현 정부가 그 정책 중에 실패한 정책이 있다라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라면
그 이재명 후보가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문재인 홍대범 정부에서 행정관님께서 실패한 정책이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뭐 네. 이재명 후보가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결국은 그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지금의 그 수도권 민심이 이렇게 가라앉은 이유도 저는 큰 축에 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지역도 사실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차기 정부의 숙제로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감한 공급 정책과 함께 특히 공공 영역에서의 그런 그 이 주택 분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가격 안정과 안정적 공급망을 확충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세제와 관련돼서도 좀 그 보유세라든가 이런 걸 강화해야 되는 건 큰 흐름에 있지만, 그것이 거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의 일부 규제는 또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 좀 국민들께 잘 설득하고 또 설명해내는 것이 중요한 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단 두 분이 이제 후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질문 한번 해보시고 답도 해주셨었는데, 그동안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이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어떤 장면들이 좀 개인적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행정관님 먼저. 네. 그 뭐 비슷할 것도 같긴 한데, 네. 저는 그게 몇 대였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네. 그 TV 토론에 그 당시에 그 이정희 후보, 네. 그때 통합진보당이었나요? 이정희 후보가 나와서 박 후보 떨어뜨리게 나왔다. 네. 예, 반드시 박 후보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 발언이 네. 굉장히 그 기억에 남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 대선 판세에 크게 영향을 줬던 네. 그런 그 장면이고, 두 번째는 그 지난 대선 때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했던 말이죠. 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했던, 그것이 아마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뼈아픈, 그 질문이 됐고, 그 대선 전체 판세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두 건인데, 뭐, 이런 것이 예상치 않았던 결과를 낳은 네. 그런 좀 장면, 이렇게 좀 떠오릅니다. 네. 박한석 부위원장님은 어떤 게 좀 인상 깊으신가요? 정말로 그 우리 송재봉 행정관님 생각하고 저하고 일치인데 네. 딱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적어왔는데, 정확하게 일치하십니다.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네. 토론회가 정말로 그 단순한 그 메시지 하나로 이 그 어떤 정책의 여러 가지를 설명은 잘했지만 그 메시지 전달 자체로 인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다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토론회도 정말로 어떤 그 인신적인 공격 또 네거티브도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적재적소에 잘 그 이용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정말로 제가 바라는 거는 그 국민들이 그 정책 간의 대결을 갖다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로 인해서 정말로 과연 이번 토론회가 정말 정책 대결의 그런 장이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도 그 후보님들은 정말로 정책 중심의 그런 대화가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대선 토론 이후에 앞서서 사례를 살펴봤을 때 지지율에 좀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 알고 그 계신 게 두 가지 사례가 사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죠. 네, 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이 떠올랐던 것 네, 같고요. 네. 또 다 이제 정당 간의 그 토론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때 그때도 이인재 대세론이 상당히 있었죠. 그리고 그랬는데 그 당시 토론 중에 노무현 대통령 처가 쪽이 왜 그 빨치산 경력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당 내에서 오히려 이런 뭐라 그래요? 그 빨갱이 논쟁 비슷한 네. 게 있었는데, 그때 했던 발언 중에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 발언이 모든 것을 사실 뛰어넘어서 그 네거티브 방식의 그런 어떤 그 딱지 붙이기, 이런 방식의 그 토론이 그 상당히 본인에게 이게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또 나름의 상징적인 사례였고, 네. 그것이 아마 지지율 변화에 결정적인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마 말씀해주신 사례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대선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
심상정 후보와 이제 허경영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심상정 후보보다 지지율이 좀 허경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TV 토론에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은 지금 허경영 후보가 그 사자토론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법원에서 그 이유는 그 국가혁명당이라고 하죠. 국가혁명당이 원외 정당이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평균 자체가 5%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각하는 사유인데 또 마침 또 제 신청을 또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억울한 점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 룰이 있고요.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허경영 후보가 그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겠지만 어느 국민의 알 권리나 그런 그 여러 가지 선택권에 대해서 침해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TV 토론과 관련돼서는 선관위에서 또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직전에 전국 단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 국회의원이 5석 이상인 정당,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을 그 받은 후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허경영 후보는 이 세 가지 요건에 아직은 좀 들지 못한다. 그리고 어젠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심상정 후보보다 낮은 2%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허경영 후보가 이 TV 토론에 나오기는 현실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뭐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네거티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 상대 후보를 검증한다는 면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거티브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들을 갖고 계신지 좀 의견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과도한 네거티브는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에 그 동의를 하고요. 특히나 이번 그 대선에 있어서는 그 개인 간의 어떤 비호감 그 누가 덜한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 간의 그 개인 간의 그 검증을 하다 보면 네거티브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될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말 팩트를 갖다가 들고 나와야 국민들이 또 납득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 각 후보들 간의 어떤 그 네거티브 전략은 정말로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봐서 적재적소에 잘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 역대 어느 선거에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 선거 전략상의 네거티브는 불가피하고 그것이 검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종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근거 없이 사실 네거티브에만 주력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식상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는 정말 그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건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계속 상대 후보의 그 약점만 들추기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이 그런 후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지지를 할까 그런 측면을 좀 같이 좀 보면서 네. 이 토론 전략이든 앞으로 선거 전략을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또 혹시 하고 싶은 당부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정관님 먼저. 네. 그 이슈를 대하는 건 이슈 그 자체보다도 이슈를 대하는 그 후보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토론에 임할 때 그 후보자가 어떻게 말을 잘하느냐보다는 그 이슈에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그 이재명, 김동연 양자 토론이 있었죠. 근데 사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부각된 후보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동시 접속자가 유튜브 상에나 17만 명이나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굉장히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네거티브전보다는 정말 그 경제 정책을 포함해서 사회 정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방식으로 토론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아마 앞으로 남은 토론회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부위원장님도 뭐 당부를 한마디 하신다면. 네, 그 대선 토론이나 여러 가지 토론 방식을 봤을 때는 질문을 갖다가 일단은 자기 얘기를 갖다가 위주로 해서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상대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짧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그 방지책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질문은 명쾌하게 짧게 하고 정말 그 상대방이 그 정말로 충분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어떤 그 자세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번 토론에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 MZ세대가
특히나 이번 토론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MZ세대의 성격은 어떤 진영 논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에게 정말로 자기에게 어떻게 이득이 될 것인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해줄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들이 좀 초점을 두어서 발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여전히 박빙으로 나오면서 예측 불허의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토론은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국정 운영 능력, 도덕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네거티브로 얼룩진 폭로전이 아닌 후보의 정책을 통해 진검승부를 펼칠 수 있는 TV토론이 펼쳐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